저희가 기자회견 할 내용은 최상병 사망 사건 발생 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고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을 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서 약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도대체 이 회수한 수사 자료의 원본, 즉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입첩한 원본은 어디 있는지 기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원본은 국방부 검찰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회수해서 재수사하는 국방부조사본부는 경찰로 치면 경찰청 본청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육군 군사경찰수사단이 있고 그리고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한 자료를 바로 국방부조사본부에 이첩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가서 수사기록을 임의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데이터, 즉 박정훈 수사단장과 부하 수사관들이 함께 수사한 원데이터 자료는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에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임의적으로 재치사 선택해서 가공해서 그 경북경찰청으로 위아래 2명 임성근 사단장을 빼고 밑에 부하 2명 빼고 해서 넘긴 것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이것을 다시 복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수사 자료를 거의 무단으로 탈취해갈 때 당시 군사경찰 수사관 이첩에 참여했던 수사관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준, 그리고 그 최수근 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해군 군 검사, 사체 품의서를 써준 군 검사가 이 수사관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저희가 그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실시심사 전날 오후 4시 반에 여기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시면 해군 군 검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가져간다는 건 다시 처음부터 다 가공하는 것이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자료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복귀시켜드린 이유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우하는 기자분이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가 했던 일처럼 기자님들도 이제는 언론사에서 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를 하면서 저널리스트 분들의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에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최수근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누가 했는지가 핵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질의응답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최상병 사망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때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권 보호관에게 임성근 등 6명을 이첩 예정 의사 밝힌 이종섭 전 장관이 7일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차관급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14일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 원래 장관과 전화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김 보호관은 지난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군인권 보호관 성명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해 확실하지 않지만 통화 시점은 8월 14일 또는 8월 15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인권총괄 담당도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월 14일 오후에 장관과 군인권 보호관이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첫 번째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의 순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보호관은 이종섭 전 장관과 8월 14일에 통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 꾸준히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 무언가 감춰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화 의혹은 2023년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윤영덕 의원은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에게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자 김 보호관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윤 의원이 기억이 없는 겁니까? 통화를 하시지 않은 겁니까? 라고 다시 묻자 좀 기억을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며 애매한 답변을 남겼고 윤 의원이 성명 발표일인 8월 9일과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8월 16일 사이에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냐며 구체적으로 따져 묻자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은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는 윤영덕 의원의 요구가 나오자 뒤늦게 통화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고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실토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위증죄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은 검사 출신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용원 보호관은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윤영덕 의원에게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규 폰 개통으로 이 말은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만 보냈다. 윤영덕 의원이 2월 23일, 11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핸드폰을 교체해서 장관과 언제 통화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통화 내역은 1년 동안 통신사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즉시 등사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 다음에 등사 열람을 한 후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은 장관 번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윤영덕 의원에게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돌연 2024년 4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에 이러한 시점이 8월 14일이거나 15일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통화 날짜를 특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간부를 경유해 장관과 전화를 연결한 경위와 통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용원 보호관은 어쩌다 장관과 전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통해 국방부 실무자와 협의를 거치는 번잡스러운 절차까지 거쳤다. 통화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다. 통화 시점 역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통화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던가 통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수상한 행태를 보여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김용원 성명서를 통해 드러난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2차 외압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2차 수사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8월 14일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란 문서를 국방부 장관, 군사법 정책 담당관, 국방부 검찰단장, 공공형사과장 앞으로 발송했다. 나눠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인데요. 이 문건은 공문을 그대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거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문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을 장관실로 불러 조사 결과에 대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단 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에 작성한 법리판단 문서를 바탕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 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하는 취지로 재수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흘이 지난 8월 21일 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낸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본인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하여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였고 라는 성명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종섭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 최초 판단과 일치하는 말을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리 판단 문서를 국방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날이기도 하다. 외부인인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에게까지 초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을 이첩할 계획이라 말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수사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등 6명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 17일 회의 이후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는 마치 7월 30일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결재했다가 7월 31일에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다. 7월 31일에 해병대 수사단의 외압에 가해졌다면 8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두 번의 번복 모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한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차 외압과 관련해서도 이종섭 전 장관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은 MBC 보도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8월 17일 재수사 결과를 두고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들통나자 회의는 했지만 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괴상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처럼 뻔한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이날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김영원 군인권 보호관도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고, 김영원 군인권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은 국방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서를 김영원 군인권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다. 누가 집요하게 최상병 사망 원인 수사에 집요하게 개입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연이은 임성근 과실 존재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이날 김영원 군인권 보호관과 더 나눈 이야기는 없는지, 이후 추가로 전화를 나눈 사실은 없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특검법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외압 관련자들이 각자 도생하며 뱉는 말들 속에서도 무수한 단서가 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다 한들 진실을 거부할 수는 있는 재간은 없다. 대통령과 야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게 있나요? 공무에 대해서? 네. 네. 설명해 왔어요. 네, 공문 먼저 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국방부 검찰단장은 공공형사과장이라고 써있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정책 담당관이라고 써있는데요. 군사법정책 담당관은 법무관리관실 밑에 있는 담당자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장관의 참모부서이기 때문에 장관에게도 법무관리관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문에 보면은 부침하고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문서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에서 수사하고 넘어온 문서를 가지고 재조사한 다음에 임성근 등 6인을 혐의자로 적시해가지고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서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서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문서 송부를 해야 하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아직까지 그 송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송부 촉탁 신청은 3월 말에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직까지 조사본부에서 회신은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변호인단에서 문서 송부를 신청을 한 것은 요 문서에 담긴 내용과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1일에 최종적으로 언론에 브리핑한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해서 이첩한 문서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사이에 2차로 또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대장 2명만 이첩하는 8월 20일자의 발표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문서도 존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이 안에 당시에 최초로 그 조사본부가 수사단에서 문서를 넘겨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끄러운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이 문서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 제목 자체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왜 20일 날에 뒤집혀서 결과적으로는 경북경찰청에 2명의 대대장만 이첩되게 되었는지도 분명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공문 입수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공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요 법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 판단이란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본부가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취재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일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시면은 부침의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 가로 열고 비번 이 수사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져야 될 지점이지만 현재 공수처가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을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2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곧 다가온 목요일에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를 했던 박경훈 대령을 해군 대령입니다. 이 사람을 곧 소환하기 때문에 소환하면은 다 들통날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이 문서 때문에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 일을 한 사람이 국회에 와서 발표한 것도 찾아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육군 군사경찰 출신인 김신락 이라는 대령이야 계급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대령 아니면 중령일 겁니다. 김신락 그 조사본부 직무대리 밑에 있던 사람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들은 영상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네네.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14일 날 네. 공문이 먼저 왔고 네. 그 다음에 군 인권보호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수 전 장관이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김용훈 보호관이 알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과 통화한 게 8월 14일이고 이 문서가 그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국방부 조사본부만 아는 수사의 은밀한 내용을 외부 사람인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장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을 본인이 성명을 내서 자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명서를 쭉 검토하고 그리고 당시 벌어졌던 일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이 문건이 저희가 이제 입수하게 된 것이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김용원의 자백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서 얻은 정보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건을 저희가 이제 퍼즐을 맞춰보니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2차 외압이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문서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7일 연석회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뭐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네.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걸로. 네, 그렇죠.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 말고 그런 거예요. 또 발표했잖아요. 수사 자료가 위안에 다 빼고 그러니까 넘어갔잖아요. 나중에 발표를 한 거고. 네네네. 그 17일 시점에서 바뀐 거라고 확인을 하신 건지. 수사 17일에 회의를 했으면 이제 그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수사 결과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정 시점이 며칠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수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17일 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 6명이 아니라 2명의 대대장만 이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날 반대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에 따라서 결국에는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17일에 나온 의견대로 21일에 결과가 도출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뭐 추정이나 추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나온 사실들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각 언론사마다 파티션이 있잖아요. 사회부가 있고 국방부 있고 법조가 있고 정치부가 있고 하니까 서로 팔로우업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팀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 언론사들은 지금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답변하다가 볼일을 다 보기 시작하는데요. 팔로업을 쭉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번복은 여러 차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가 통화했다는 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알기보다는 언론사가 먼저 알아서 단독 보도를 했다는 점이 주목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사자료 이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수사자료가 회수될 당시 원본이 회수됐냐, 복사본이 회수됐냐, 그 원본은 경북경찰청에 있는 거냐, 복사본이 있는 거냐라는 것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고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질의서를 통해서 원본이 회수됐고 복사본은 파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 언론 보도에 MBC 단독 보도에 보면 그 복사를 위해서 복사기 3대를 돌렸고 뭐 복사기가 망가졌고 복사 도중에 원본을 주고 복사했던 3분은 다 파기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 외압도 사실은 정밀하게 수사 외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별로 누군가를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수사자료가 이첩되면 사건 번호에 일련 번호를 매기고 정식으로 문서를 수사자료로 입력한 다음에 사건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회수는 원본은 가지고 있고 복사본을 주는 방식이거나 또는 기관 간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가한부 받는 형식, 복사본을 받는 형식이거나 원본을 주더라도 복사본을 떠놓게 되어 있는데 경북경찰청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가 매겨지지 않는 것도 누군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그럼 원본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한 것도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은 수사를 너무 잘 알고 이런 것을 진두지휘해본 사람들에 의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추후
계속 바뀌는 지점이거든. 그럼 누가 그걸 진두지휘했냐는 파악해보면 나오겠죠. 저희는 대통령실이 매우 의심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직기강 비서관만 유재현한테 전화한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 밑에 있는 행정관인 경찰에서 파견된 경정이 국수본에 전화를 했고, 그리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다 지금 공수처의 압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수사 외압에 진두지휘를 하고 이것을 직권남용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책을 보면 도청 이후 도청에 대한 것을 진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원됐다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사실 리스트업부터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고 기자님. 네. 김영훈 의원이 스칼 성명에 따르면 네. 어쨌든 17일 회의 전에 그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17일 날 약간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 김영훈 의원이 그 다음에 김영훈과 이종섭을 거기로 보자면 김영훈 그 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국방부나 이런 사람들 또 통화나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건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집단 항명 수계라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를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영법을 들여다보시면 항명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항명이다 이런 것은 좀 아시는 편이잖아요. 뭐라 그러면 너 항명하는, 그러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군과 같은 조직이나 경찰 같은 제복 입은 조직에서는 너 항명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익히 들어 알지만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거는 잘 모르지 않나요? 근데 처음에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을 위시한 이 경북경찰청 2차반 1광수대장과 그 수사관들을 집단으로 공모해서 항명한 것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이건 추적해 볼 만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왜 항명죄가 아니라 집단 항명 수계였는가? 뭐 이건 확인되지 않는 것인데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국방부 검찰단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부를 가서 직접 수사를 진두지휘합니다. 군검사를 데려가서요. 그 자리에서 해병대 사령관과 장군단을 다 모아놓고 진술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뭐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검찰단장 육사 출신 원스타가 김동혁인데요. 3스타인, 그것도 3스타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이 가장 높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진술서를 다시 쓰라고 계속 강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시면 사령관님이 집단항명 수괴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원스타가 3스타를요, 가서 협박하는 건 구테타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을까요? 이종섭 장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의 행태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이 의심받을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법리를 잘 아는 법률가가 진두지휘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대통령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드리면요. 8월 2일 날 그 수사 기록을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검찰단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종섭 장관 변호인이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면서 발표한 그 장문의 입장문을 보면 이종섭 장관은 수사 서류를 경북경찰청에서 검찰단이 가지고 오는 과정에 대해서 당시에 8월 2일에는 자신은 몰랐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을 한 이후에 이걸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단에서 8월 2일 오후에 이제 그 수사 기록을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해병대 사령관 수사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인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둘이 이거 출발 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단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한 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으러 가고 한 팀은 경북경찰청에 수사 서류를 회수하러 갑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 거겠죠. 근데 장관은 수사서류 회수에 대해서 8월 2일 당일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단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인데 장관이 아닌 누군가가 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지시했는가라고 하면은 검찰단이 직접 누군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 누구가 지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공직기관 비서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수사 라인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과정을 그대로 이어서 8월 14일에 이제 일로 좀 가져와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오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넣을 때 가장 주되게 국방부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민간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할 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넘겨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주장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조사본부에서 넘긴 것도 보면은 대대장 2명을 특정해서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것도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당시 재수사를 조사본부가 했던 것의 핵심은 이첩 대상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8명의 이첩 대상 인원을 해병대 수사단이 적시해서 경북경찰청에 넘겼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가 재수사의 가장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본부가 기록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재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1차로 보고를 한 게 이제 오늘 공개드린 요 문서인데 그 문서에도 임성근 씨가 포함된 6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사본부도 나름 판단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장관이 내부에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면 어찌되었든 군인권보호관을 국방부를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통화를 하면서 6명을 이첩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장관도 6명, 임성근을 포함해서 6명을 경찰에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의심이 있었거나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장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그냥 지금 조사본부에서 잘 재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6명을 이첩할 예정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 장관도 이 시기에 임성근 포함해서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7월 31일, 30일에 있었던 1차 외압하고 양상이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7월 30일에 아무 이상 없이 결제해놓고 7월 30일에 왜 번복했느냐 하니까 이종섭 장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초급 간부는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번복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말을 안 들었다. 이게 이제 그 이종섭 장관의 일관된 지금 변명인데 이 8월 14일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외부 인사한테까지 6명을 이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놓고 8월 21일에는 판단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종섭이라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원래부터 이렇게 실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충분히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드린 것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압의 주체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으신가요? 이제 장관의 판단을 바꾸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지휘하는 사람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 체계가 어떤지를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장관의 명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특히 국무총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타 장관하고 좀 다르니까는요. 그 당시 해외 출장, 우즈베키스탄 출장 나가 있을 때 신범철 장관이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전 서열상 그리고 또 국방부 서열상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의전 서열과 서열이 안 됩니다. 서열이 8위가 넘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하긴 해보셔야 되겠지만 여타의 주무부처와는 다릅니다. 다른 부처들은 장관 다음에 차관이지만 군은 장관 다음에 합참의장이고 합참의장 다음에 육해공군 참모총장 중에서 인간 서열이 높은 사람이 그 순서대로 가고요. 그리고 모든 3스타들의 가장 높은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군에서 장관을 위시한 주요 그 핵심 수뇌부는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 다음이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6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차관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포지션이 아니라 장관이 공석일 때 차관을 누군가가 지휘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실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